네, 오늘은 오픈루트의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OTT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OTT에 관련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소개는 이제 자막으로 생략하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현 시대에 OTT가 굉장히 미디어 사회에서, 특히 컨텐츠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생각하실 때 OTT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한국 미디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미디어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OTT가 수용된 거는 비교적 좀 늦게 수용이 됐고, 근데 이제 사실 OTT가 되게 많이 대중적으로 부각이 된 것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 컨텐츠와 접속이 되면서 많이 부각이 되게 됐고, 이제 그 와중에 또 계속 컨텐츠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갖게 됐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실 미디어 산업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대중적으로나 여러 가지 큰 담론들은 컨텐츠 위주로 형성이 되고 OTT에 대한 정확한 담론들은 좀 많이 논의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많이 얘기 나오는 오징어 게임의 어떤 IP 배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산업적인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을 대중적으로 하면 비판을 받겠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뭔가 여론적인 논의다가 아니면 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나치게 좀 대중적으로 논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대중적인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금 짚을 건 짚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잘 꺼내 주셨는데 이성민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징어 게임 조혜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한국 사회에서 길이 빛날 컨텐츠의 역사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저보고 지금 오징어 게임 까라는 게 아니고 까라는 말씀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대단한 작품 맞죠? 대단한 작품 맞은데 그 대단함이라는 것들을 좀 쪼개볼 필요는 있겠다. 어쨌든 저희가 글로벌로 이 정도 규모의 팬덤을 굉장히 단시간에 확보할 수 있는 작품이 있었나라고 돌아본다면 사실 없었잖아요. 한국이 가지고 있던 콘텐츠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역량들을 이제 꽃피워 보여줬다라는 측면 하나랑, 근데 그것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사실 두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노천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 이후에 대부분의 담론이 한국 K 콘텐츠의 우수성으로 갔는데 OTT가 뭐였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던질 필요는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노천혜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측면에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에 동시에 그렇게 주목했다라는 거에서 미디어 스트리밍 기반의 제 박사님 책도 쓰셨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던 포텐셜이 뭐였고 심지어 그것이 어디로 우리 이끌고 가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이제 네 분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컨설팅 또는 어드바이징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왜 계속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모든 정책의 기준점이 오징어 게임 전과 후가 확 바뀌었던 것 같고 또 OTT 플랫폼을 쳐다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만약에 글로벌 OTT가 없었다면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넷플릭스가 저 정도의 가입자나 역량이 없었다면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단순하게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OTT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으로써 그 논의가 시작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 OTT 플랫폼의 양성이라든지 지능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플랫폼 정책에서는 그 기준점이 맞는 걸까요? 김대일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을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는 OTT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전 정책 철학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OTT가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에 던진 화두는 인터넷 정책과
방송 정책이 갖고 있던 각각의 철학을 융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특히 방송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방송법이라는 되게 강력한 규제,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규제가 작동을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이나 그리고 뭐 주파수 공공시탁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상파 중심적이겠죠. 지상파 공적 재원인 주파수를 지상파가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왔죠. 그리고 그동안 신매체도 계속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도입을 해왔어요. 근데 OTT는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초로 법률을 거치지 않고 산업에서 혁신이 발생해서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도 외국 사업자가 그냥 들어와서 확산되기 시작한 게 OTT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OTT는 방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방송이 브로드캐스팅이잖아요. 넓은 지역에 산포한다라는 의미가 방송이거든요. 다분히 지상파적인 데서 나왔는데 되게 공익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체제로 이렇게 갔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참여, 공유, 개방 이런 것들을 옛날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언터처블한 영역이었어요. 방송도 정부가 규제를 해서도 안 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개방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들이 인터넷 정책 철학인데 OTT는 인터넷 영역에서 튀어나온 거죠. 기존의 방송은 그 주파수나 정부가 인허가한 그 라인을 통해서 딜리버리했던 것들이 방송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갖고 있던 정책 철학이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TT를 규제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논의도 이런 정책 철학 충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정책 철학부터 논의를 해서 OTT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방송 정책 철학과 인터넷 정책 철학 가운데 어느 접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뭐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적인 논의랑도 좀 연관이 되는 지점인데, 이제 오늘도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아만다 라치라는 텔레비전 연구를 표방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연구학자에 가까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접근 방식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OTT의 하나의 연구의 경향은 이제 김대규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OTT랑 굉장히 새로운 매체인데, 지금 제가 분명히 나타난 것 같지만 결국은 OTT라는 게 방송 네트워크처럼 되고, 그리고 방송은 OTT를 닮아가는데,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올해 글로벌 OTT 트렌드를 보면 결국 글로벌 OTT라는 게 미국 트렌드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계속 나오는 게 이미 기존에 했던 vMVPD가 활성화된다. 즉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스키니원더 같은 OTT를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 물론 미국도 그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답답함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제도적 제약 때문에 그 OTT는 방송화되어 가지만 방송은 OTT를 닮아가기 제도적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좀 많이 하는 얘기가 좀 나간 얘기인데, OTT 최적화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된다. 왜냐면 과거에 사람들이 방송만 보다가 OTT를 보니까 이거 일괄 출시도 되고 맞춤형 서비스도 오고 했지만, 지금은 그들도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파트제로 하잖아요. 넷플릭스조차도 그렇게 일괄 출시를 부르짖다. 그러니까 이제 OTT 같은 경우는 충분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OTT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최적화하는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을 했는데, 다시 정책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들은 OTT처럼 할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대규 연구원님 말씀하신 철학적인 고민에서 시작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방송에도 그만큼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OTT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나의 논의고, 또 하나의 논의는 그럼 OTT를 규제할 수는 있는가의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는 뭐 불가능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vMVPD처럼 된다거나 또는 지금의 OTT의 어떤 그런 성장이나 어떤 이런 사업이 결국에는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를 훼손하거나 또는 경쟁력을 잃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많이 가져가는 수익이,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가져가는 재원의 분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는 그런 규제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주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산업에 대한 파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는 아까 얘기 나온 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OTT가 저는 둘로 나눠봐야 되겠다. 하나는 이게 우리한테 온 어떤 제도의 모델, 그러니까 제도의 모델이라겠죠. 하나의 모델이라는 인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모델 없이 창발적으로 만들어진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란 제도가 방송을 만들어낸 거죠. IPTV 같은 경우는 법이 나와야 가능했던 방식이었는데 이건 인터넷 모델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법제 없이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정의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게 결국 그거를 이름 붙이는 게 규제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제도 영역에서 편입해서 뭔가 다뤄야 될 필요가 생겼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이게 뭐 그러니까 뒤에 액체 미디어라는 단어를 제가 결국 꺼내게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OTT 같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를 리퀴드 미디어, 액체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애초에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뭔가 정의하려고 하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OTT는 미국의 유료 방송 모델을 흉내내는 넷플릭스식 OTT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OTT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모델들을 보면 이제 되게 다양한 분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OTT가 그렇게 인터넷 모델에서 튀어나온 무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까지는 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제도 안으로 포섭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그들 중에 일부만 포섭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유동화하면서 확장되어 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 아까 생태계 안에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 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라는 건 뭐 적당한 경쟁 범위를 정해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작동하게 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틀이 깨지면 어떤 부분은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 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 다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 임팩트를 고려한 제도 설계 다시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애초에 우리가 넷플릭스를 얘기하지만 넷플릭스가 모든 OTT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결국은 또 받아들여야 될 거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OTT가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OTT가 만드는 세상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OTT라고 말하는 건 다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스타트업이나 빅테크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만들어낸 OTT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초국적 미디어라는 담론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헐리우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자기의 유통망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막 딜리버리하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걸 이게 타국의 문화가 저쪽 나라에 가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돼도 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제국주의라는 개념하고 연관되어서 계속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OTT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미국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는 유통망을 지금 미국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당연히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2014년에 보면 vMVPD,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딜리버리하는 유료 방송이랑 똑같은 건 vMVPD라고 붙이고 이거는 동일 시장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낸 바가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AVMSD라는 것들이 이미 나와서 오디오 비주얼 미디어 서비스 통으로 수평적 규제를 도입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유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자국 사업자들과 어느 정도 페어한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컨텐츠들이 무비판적으로 지금 유럽 사회에서 계속 유통되는 거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국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되게 훌륭한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빚을 본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한류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거를 통한 수익들은 대부분 다 넷플릭스에게 귀속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계약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오징어 게임에 대한 IP나 이런 것은 다 넷플릭스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넷플릭스는 그 유통망의 지배력을 통해서 이런 시도들을 계속할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컨텐츠가 진짜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갖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뭐
뭐 계속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결국에 뭐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식의 산업 구조와 유럽식의 어떤 규제 구조를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지만 그러니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좀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산업화 중심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서 산업을 진흥하는 어떤 형태도 아니고, 아니면 또 유럽식으로 자국의 문화를 지키거나 뭐 자국 내 어떤 뭐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중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규제할지를 모르겠고 차라리 미국식으로 규제하겠다 아니면 유럽식으로 규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흐름이 이어진다면 좀 이게 좀 사업자들이 좀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나 그 노력에 비해서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사실상 전 세계는 각 국마다 자기 나라에 어울리는 규제 체계가 있고요. 역사적 맥락도 다르고 정책이 형성되어 온 과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식이냐 나누는 게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나눈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식보다 유럽식에 가깝습니다. 유럽은 공영방송 체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수립이 돼서 그게 운영되었던 나라고, 미국은 완벽한 자유주의예요. 미국은 시장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이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산업이 드리븐해서 미디어를 키워온 게 미국 사회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사회적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계속 그거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형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디어가 그 내부에서 작동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굳이 따지자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또 맞진 않지만, 우리나라 굳이 따지자면 유럽식처럼 정부가 어느 정도 드리븐하고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디어 산업을 끌고 왔던 국가입니다. 이거 김대규 연구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를 하려는 건 아닌데, 하셔도 돼요. 뭐 난 반대하려고 했는데. 반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껏 반대하세요. 이런 이론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미디어 규제 모델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결과물로 이제 할린하고 만치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의 모델링은 사실 대단한 학술적 시도였지만 지금 보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기 되게 어려운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영미식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좀 뿌리 깊은 건데,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미국 사업자들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 6.25 이후에 완전히 사회가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시 형성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도 문화적인 것들은 전통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 AVMS도 사실은 그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지만 원조는 1989년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입니다. 거기에 1차적인 목표는 미국에 대한 대응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대현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유럽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부 드리븐으로 해온 건 맞지만, 이게 뭐 좀 보시면 미디어라는 게 산업화되어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조야하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한 5 정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거기에 OTT라는 것들이 변수가 된 거고 넷플릭스가 변수가 된 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OTT 시장 현황 얘기할 때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가입자를 합치면 전 그 SVD 이용자의 80%에서 90%가 다 미국 걸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사업자들이 있는 국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고, 그래서 규제에 접근할 때도 유럽 사례를 참조하겠지만 유럽식으로 갈 이유는 없고, 유럽식이다 미국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대휘 연구원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건 아니고, 나눠서 어디를 쫓아가자라는 논의 자체는 전 질문 자체가 조금 네, 틀린 저도 부분이 그 있다고.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의견인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넷플릭스는 방송 규제 모델의 유럽, 미국 논의의 틀을 벗어나는 사업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냥 그 뭐 이걸 더 크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컨텐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콘텐츠 원천을 어떤 식으로 소싱하고 제작하고 퍼뜨리는 거지 모델 전체를 깬 거지 방송 산업 모델만 바꾼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럽, 미국이 왜 아까 노철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틀이 우리한테 안 맞냐 하면 우리는 그 틀에 들어가는 수혜를 얻었고 우리가 그런 틀을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고 우리나라 티빙 웨이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네이버 웹툰이나 우리가 디지털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글로벌로 나가는 게 지금 현대에 맞느냐의 모델을 넷플릭스가 카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 웹툰은 미국의 창작자들의 웹툰을 자기들이 가지고 영상을 하겠다는 거고 IP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큰 틀의 모델을 새로 던져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어떤 규제 모드로 갈 거냐를 얘기하는 건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던진 화두보다 너무 좁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아젠다로 던지려고 했는데 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노창희 박사님이나 김대규 연구원님이나 이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좀 하나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유럽과 다르게 그런 글로벌한 초국적 기업과의 경쟁할 수 있는, 그게 물론 지역적인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쟁 가능한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복잡성이 증가되는 것도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법안이라든지 제도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규제가 도달될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식 모델들을 벤치마킹했다가 걸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적인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차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넷플릭스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지금까지는 넷플릭스는 성공의 신화, 게임 체인저, 또 이런 미디어 산업에 굉장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 사업자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많이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성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넷플릭스는 5년에서 10년은 어떤 사업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부터 읽는 책인데 거기가 이제 아만다 라치가 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다시 읽는 OTT 플랫폼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의 원제가 재밌어요. 원제가 포털스예요. 근데 이현울 교수님이 번역하셨는데 그렇게 번역을 못한 건 우리나라에 포털이 존재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방송은 다른 규제 때문에 이런 시도를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검색 플랫폼이 구글식이 아닌 우리 독자적인 어떤 공간 편성을 한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오히려 우리나라 포털과 되게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넷플릭스 아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기업이 영속 가능하려면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넷플릭스의 비전은 되게 좋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컨텐츠를 전 세계에 내보내는 글로벌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되겠다가 넷플릭스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실제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수익성 관련해서 문제인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여기 토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도 나눴지만 사실상 지금 제대로 이익이 나는 회사는 넷플릭스 말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디즈니가 거의 넷플릭스에 준하는 가입자를 갖고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뭐 ESPN 플러스나 훌루랑 다 합치면 넷플릭스를 넘어섰겠죠. 근데 디즈니 플러스 자체만으로도 거의 2위 정도 되고 거의 넷플릭스랑 비슷비슷하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는 적자입니다. 그 막대한 컨텐츠비를 제작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는 항상 OTT를 부를 때 쉽게 말해서 박리담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가입자를 많이 모아서 최대한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러니까 소소하게 모아서 결국엔 규모를 만든다. 티끌모아 태산 모델이죠. 그게 지금까지 현재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작동해왔던 모델이에요. 제가 2016년에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넷플릭스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FCF라고 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건데 그게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내부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정액이라는 구독 모델이 좋은 게 매월 그 가입자가 계속 내는 게 현금이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오는 걸 계속 콘텐츠에 넣으면서, 근데 내부에 현금이 안 쌓이는 거죠. 내부에 있는 현금을 계속 써가면서 계속 오늘날에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FCF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고 이익도 어느 정도 지금은 나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빅테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죠. 그러니까 OTT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취약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서 승패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글로벌이 경기 침체 상황에 들어갔고요. 이게 또 미디어 영향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미국도 보면 막 감원들을 엄청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용 효율화를 시작했죠.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거예요. 넷플릭스는 그동안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는 광고 모델을 시도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상파 방송사들이나 기존의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이 원래 주수익원이던 광고 시장까지 넷플릭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거 되게 주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광고 모델을 좀 써봤는데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넷플릭스가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 분야를 계속 늘리면서 패스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방송 미디어 시장 전체를 바꾸면서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를 또 다르게 바꾸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늘 뒤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살아남느냐 마냐보다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던진 모델이 살아남냐 마냐를 저는 좀 더 집중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넷플릭스 언제 망할지 저는 모르거든요. 저 재물을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목하는 건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던진 모델.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로컬 기반의 콘텐츠 수급 모델이라고 봐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바꾼 건 제작을 외부화한 거고 그걸 로컬에서 만들어서 로컬로 뿌리고 글로벌로 뿌리는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한 데가 지금 넷플릭스밖에 없는 거죠. 전 디즈니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델이 원래 디즈니 모델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있고 그게 결국 비용의 증가를 낳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마블이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디즈니는. 근데 넷플릭스는 한국이 망해도 대만이 잘 만들고 태국이 잘 만들면 안 망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관건은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정도의 퀄리티를 한국만큼 싸게 만드는 후발 아시아 제작 기지가 생기면 넷플릭스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서 넷플릭스가 전체적인 글로벌 영상 생태계 전체를 횡으로 쪼개면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걸 성공한 회사가 전 넷플릭스밖에 현재 없다. 디즈니는 결국 그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위치는 그 입장에서 특별해졌다. 왜냐하면 그걸 해내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워너비로 꿈꾸는 분명히 아시아의 창조 산업의 육성을 꿈꾸는 국가들이 후발주자로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제작 역량을 키워서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갖다 줄 거예요. 이 구조 안에 디즈니가 그거를 자기네들이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한국은 영상에서 못했지만 다른 IP에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관건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넷플릭스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넷플릭스라는 기업 때문에 미국조차도 컨텐츠 투자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건 좀 문제고, 근데 이성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래서 디즈니가 어떤 전략을 했냐면 자기들 갖고 있는 마블 거를 시리즈로 만들었죠.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 시리즈. 예를 들면 완다비전 같은 거, 물론 좋은 콘텐츠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완다비전 많이 안 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작비 계속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몇 년도 안 했는데 마블에서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반쯤은 베끼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벌어진 컨텐츠 수급 비용의 급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뒤에 같이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성을 보고 투자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섣불리 그렇지는 않다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대충 글로벌한 OTT가 한 7개가 경쟁을 하면서 콘텐츠의 제작비가 엄청나게 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콘텐츠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 100%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지만 한 80-90%의 만족도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한국 시장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 시장이고, 지금은 이제 남미나 아니면 그 동유럽 시장에서 일부가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가성비에 맞게.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도 지금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매력적인 시장이 안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제작 요소들이 섞일 것이다.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서 섞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컨텐츠 사업에서 위기가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이제 넷플릭스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는 김대규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태워서 컨텐츠를 수급을 하고, 그 컨텐츠 수급한 것에 대한 수익을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롱테일로 긴 시간 동안 이제 회수를 하는 모델인데, 이제 그 컨텐츠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 컨텐츠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들이
극단적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은, 디즈니가 망한 모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D2C는 디즈니가 갖고 있는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인 거고, 거기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 리퀴드 컨텐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수익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디즈니에 대해서 또 여쭤보면서 다시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디즈니가 실패한 이유는 이미 디즈니 채널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들, 또 디즈니뿐만 아니라 뭐 IPTV라든지 SO를 통해서 디즈니 컨텐츠들이 많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한국 시장에서는 흔들렸지만, 글로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브랜드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미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를 넘어서는 어쨌든 정량적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델이 맞느냐,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SVOD 모델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복합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맞는 것이냐, 정답은 없겠지만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케빈 파이기가 만든 24편 저는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공부하듯이 봤는데 다 본 것도 아니고. 근데 뭐냐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뭐 마틴 스콜세지 같은 사람이 테마파크라고 비아냥되기도 했지만, 과연 마블이 만든 24편이 그거 가지고 OTT로 갈 수 있는 리소스였냐. 왜냐면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의 OTT 비즈니스는 자기들이 뭔가 텐트폴로 내세우는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마블이었는데, 그게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것도 리퀴드 미디어로 한다면 그 매체에 맞느냐는 교수님 얘기하신 상업적인 성공과 포트폴리오와 다르게 그거는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같은 OTT 사업을 영위하지만 사업 목적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서비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디즈니는 전통적으로 IP 기업이에요. 넷플릭스는 사실상 테크 기업이고요. 테크 기업인데 콘텐츠를 사랑하는 기업이 넷플릭스고, 디즈니는 그냥 IP 기업입니다. 전 세계 최대 IP 회사가 디즈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보시면 뭐 많이 이용하실지 모르겠지만 IP 중심으로 돼 있어요. 카테고리가 마블, 픽사, 디즈니, 그리고 스타워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거는 사실상 그 바바이거가 옛날에 이제 IP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씩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만든 모델이고, 그거를 OTT로 확장한 게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의 목적은 간단해요. 디즈니에서 여러 사업 분야가 있지만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건 테마파크 분야입니다. IP를 미디어를 통해서 IP들을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 IP의 인기를 확충하고, 그거를 통해서 테마파크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디즈니랜드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엄청 비싸죠. 거기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관련 굿즈 팔고, 이게 디즈니의 원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거를 OTT로 확장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모델이 과연 계속 유효할 것이냐. 사실상 디즈니는 OTT를 지금 하면 자기 수익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디즈니는 미디어 기업에서 원래 극장에서 하나 띄우고, 자기 디즈니 채널에서 태우고, DVD를 만들어 팔고, 부가시장까지 다 먹고 있던 회사예요, 디즈니는. 근데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OTT에다가 그냥 콘텐츠를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여긴 워낙 싼 데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기존에 DVD나 이런 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요. 기존 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나던 분야를 수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OTT. 그 수익성 낮은 분야가. 원래 고가의 수익을 내던.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적자를 나고, 이게 전체적인 재무 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고, 그럼 그걸 통해서 디즈니랜드가 엄청나게 화랑을 해야 이게 또 다 커버가 되는 구조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IP 얘기를 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디즈니가 실패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디즈니의 다양성 확보 전략, 디즈니의 크리에이티브 확보 전략은 그냥 디즈니 와서 해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픽사가 만드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는 그냥 한국이 만들어서 한국에서 보세요잖아요. 아까 뭐 케빈 파이기의 24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요. 그 창의적인 역량을 끌어들일 동력을 새롭게 모멘텀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저는 디즈니 플러스는 그 IP 관리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효하고 잘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바바이거가 나가고 결국은 그 IP의 새로운 팬덤에게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게 문제고, 결국 그게 다시 바바이거를 데려온 원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시스템인데 자기가 망치였는데 돌아올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IP에 활력을 넣어줘라. 근데 저는 그 모델에서 디즈니가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넷플릭스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디즈니처럼 만들지 못했지만 여기는 신규 IP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고 이 신규 IP를 계속 잘 끌고 갈 좋은 파트너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 문제를 요번에 뭐 피지컬 100도 있는데 이게 미국식 시스템이잖아요. IP는 내 건데 너랑 만들 거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피지컬 100을 시즌 10까지 게다가 글로벌 버전까지 한국이랑만 만들어주면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넷플릭스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디즈니가 이 모델을 할 거냐 말 거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돌발적인 우리 한번 주제 하나. 자, 이렇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디즈니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제작 시장이 되게 뭐라 그럴까 의존적이 되고 황폐화가 되고 있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고 또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에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자본 의존적이게 되고 그들의 투자의 의지에 따라서 좀 시장이 휘청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콘텐츠 시장을 굉장히 발전시켰고 시스템도 고도화시킨 부분이 일정 수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역설이 있어요. 왜냐면 한류의 모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컨텐츠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전반적인 이용자들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은 없지만 컨텐츠 산업에서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메스틱에서 레버뉴가 광고가 위주로 되는 게 가장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광고 대비 제작비가 상승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넷플릭스 때문만도 아니고 이미 중국 자본 때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뭔가 더 극대화시킨 거지 없던 일은 아니에요. 황폐화 우려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통수예요. 저희는 이 모델로 안 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마치 이건 그래서 저는 삼성이 디램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국내 수요용으로 만든 공장 아니잖아요. 근데 해외 수요가 사라지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해외 수요를 고려한 투자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파트너 하나가 삐걱거려가지고 이게 작동을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순식간에 황폐화될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지고 있는 거죠. 네, 세미나 때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럼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느냐. 물론 넷플릭스만큼 그렇게 몇 조 원씩 투자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다음 편에 다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OTT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의 질문도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오늘 뭐 질문은 우리나라 국내 OTT 사업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자본은 그렇게 웰메이드 되어 있는 작품들 만들 수 있도록 자본을 못 대는 시장인 거냐, 못 대는 GDP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삼성을 비롯해서 이제 대규모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기업들이 컨텐츠가 돈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뿐이지 이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자본 의존적이냐, 글로벌 OTT 의존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김대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돌아가면 미국은 되게 컨텐츠 제작비가 비싸다라고 하셨잖아요. 미국은 왜 비쌀까요? 미국은 가장 먼저 초국가적 미디어들을 우정해왔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컨텐츠 만들 때 자국 시장을 보지 않습니다. 세계 시장을 보죠. 특히 디즈니 같은 회사는 그렇고요. 이미 보는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의 기대되는 예상 수익이 있을 것이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면 이걸 회수가 가능하겠다는 분석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장을 놓고서 애초에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제작비가 비싼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간 적도 없고 사실상 기껏 해봤자 옛날에 겨울연가 때부터 시작한 그냥 지상파가 만든 거 어느 방송사가 사겠다고 하면 거기에 턴키로 팔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류가 전파되고 그래서 기껏해야 그렇게 해서 아시아 시장이었어요. 일본이 끝나고 이제 중국이 떠오르면서 중국 시장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서 제작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퀄리티도 높아졌던 것이고 근데 중국에 이제 옛날에 한한령 때문에 콘텐츠가 막히고 나서부터 넷플릭스라는 지원군이 등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능가하는 제작비를 거기서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품 퀄리티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작품들의 퀄리티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정의는 뭐 작품적으로는 저도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 때깔이나 이런 거 VFX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많이 좋았어요. 고요의 바다도 마찬가지고 지옥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옛날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던 컨텐츠들을 거기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한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자본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기에 기대는 거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나라에게 맡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를 버릴 것이냐? 저는 절대 못 그런다고 해요. 이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 시장은 넷플릭스도 없고요. 디즈니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업을 그렇게 가입자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제작을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고 500억 정도 들어간 작품이 공개될 겁니다. 작년 말에 공개될 거라 그랬는데 왜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는데 그게 또 공개되면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 거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논의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리면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이제 지금까지는 되게 제네럴하고 좀 오버뷰 형태로 논의를 했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 시간이 되시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주 자주 만나서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또 가감 없는 또 꾸밈 없는 얘기들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괜찮으셨죠? 아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실 있는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